네, 학생 여러분, 글로벌 리더십 12주차 사이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 문화의 중요성, 문화를 만드는 리더십, 문화를 잘 활용하는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텔의 경우 인텔이 그 쇠퇴기에 접어든 이유가 어떤 기술력이 딸려서 혹은 뭐 자금력이 어려워져서라기보다 문화가 무너졌다. 문화가 변질됐다. 문화의 힘과 능력을 상실했다. 라는 데서 이제 원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문화라고? 문화가 그렇게 중요해? 뭐 이렇게 좀 새삼스럽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노키아 사 CEO 피터 스킬만의 실험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문화의 중요성. 마시멜로 높이 쌓기. 그래서, 6개 팀이 참가를 했는데, 의외로 건축가와 유치원생 팀이 가장 창의적이고 좋은 그 성과를 냈다. 예. 왜 그랬을까? 어, 이렇게 명함을 주고받고, 또 서로,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서로의 사회적 위치를 한번 재보고, 그 다음에 계획을 하고, 이건 뭡니까? 이게 룰입니까? 이게? 규칙인가요? 아닙니다. 일종의 하나의 문화죠, 문화. 네, 문화. 뭐 조직 문화, 회사 문화, 기업 문화, 뭐 이런. 유치원생들한테는 뭐 그런 문화가 없다는 거죠. 명함 주고받는 뭐 문화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뭐 그런 물론 가치관일 뿐만 아니라 뭐 조직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총체적으로 그렇죠 이루어지는 어, 그 무엇이다.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음, 뭐 하나의 분위기라고 할 수도 있고, 네, 어떤 독특한 나름대로의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방식. 예. 문화의 중요성. 자,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강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르웨이의 어부들이 먼 바다에 나가서 청어를 잡아오는데 어느 배의 청어는 그 수조에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가 하면은 어느 배의 청어는 오랫동안 그 수조에 가둬놓으니까 힘을 잃어버리고 생기가 뚝 떨어져서 심지어는 뭐 죽기도 하고 둥둥 떠다니고 왜 이 한쪽의 이 어선의 청어들은 쌩쌩한데 한쪽 배의 청어들은 이렇게 그 생기를 잃었는가. 그래서 이제 그 쌩쌩하게 청어를 살려온 그 선장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출발할 때에 그 수조에 청어가 가득한 수조에 이 메기를 몇 마리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메기를 집어넣으면 청어 잡아먹잖아요. 누가 질문하니까 아니 그 잡아먹으면 얼마나 잡아먹겠느냐. 해봤자 몇 마리지. 청어 속에 메기를 집어넣으니까 청어들이 메기를 보면서 긴장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도망치는 겁니다. 예.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예, 움직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운동량이 많은 거예요. 예? 쌩쌩해진 거죠. 이것이 이제 매기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매기 효과. 그래서 삼성의 이제 이건희 회장이 어떤
생리작용에 모든 것을 맡겨놓으면은 돌아가는 대로 맡겨놓으면은 안 되고 강력한 경쟁 체제를 확립해야 된다. 음,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동기부여를 해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분위기를 더 창의적이게, 그렇죠? 액티브하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것이 이제 매기론 혹은 매기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예. 하나의 이제 이런 그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이 문화라고 조직 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한참 이제 이 매기론에 입각한 경쟁적 상여금 제도가 그 도입됐었어요. 이 정부에서도 그렇고요.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음식점도 이 짜장면집이 하나만 있으면은 처음에는 잘 서비스하다가 이제는 조금 이제 관료적이 되고 어? 또 둔감해지고 손님들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이 그 짜장면도 조금 뭐 양도 적어지고 맛도 좀 떨어지고 거기에 나오는 이 김치 서비스도 끊기고 단무지도 좀 지들지들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옆에 또 다른 중국집이 생겼어요. 그걸 긴장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어? 경쟁하는 경쟁, 예? 손님들을 유치하는. 그래서 이제 이 매기론이 상당히 이제 한동안 떴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성과상여금 제도다 해서 상여금을 그냥 달이 되면 그냥 저절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연말 되면 저절로 그냥 이렇게 자연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한 해 동안 각 부서의 성과를 점수를 매긴 거죠. S에서부터 A, B, C, D 이렇게. 그래가지고 S등급을 맞으면은 뭐 2천만 원 이런 말이에요. 푸짐하죠. 그러나 D등급을 맞으면은 뭐 150만 원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마다 이 경쟁적으로 말이에요. 이 성과 상여금을 더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더라. 이 문화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작용도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네. 이 성과에 대한 평가가 사실은 뭐 다 부서가 다 필요하잖아요. 다 필요하지 않은 부서가 왜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성과상여금 제도에서 낮은 평가를 받으면은 이 부서 자체가 뭡니까? 이게 분위기가 다운되는 거예요. 침울해져. 야, 우리 부서는 하는 일도 없고 인정도 못 받고 없다면은 우리 부서 없어도 되는 부서라고 생각할지도 몰라. 사실은 그 부서 자체의 중요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 분기, 반기 혹은 뭐 1년의 성과만 평가하는 건데 그 부서 자체의 평가로 이제 그 중요도로 오해를 하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과 상여금을 많이 받은 부서만 막 펄펄 뛰는 거예요. 나머지는 뭡니까? 한 뭐 절반 이하는 맥이 빠지고 의욕을 잃고 그럼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이 문화가 이래서는 안 되죠. 그리고 부처 이기주의 서로 협력을 져야 하는 어? 우리가 성과 상여금을 더 많이 받으려면은 우리만 잘하면 돼. 다른 팀이 잘하면 안 돼. 이게 좋지 않잖아요 이게요. 음. 그래서 협력 분위기가 이 저하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부서에서도 예? 누가 잘한다 못한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많이 가져오고 나눠 먹자 이렇게 이렇게 나눠 먹기 싶은데도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이 기업 문화라고 하는 것이 참 끌어가기가 참 쉽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도 서로 협력하면서도 그렇죠. 그렇게 늘 창의적으로 혁신적으로 그렇게 일에 매진하는 그런 회사 분위기를 만들까? 이게 문화거든요, 문화. 네. 그래서 리더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된다.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화에 대한 각자의 이제 태도가 있어요. 관점들이. 그리고 이제 문화를 활용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문화 창조는 이제 상상력과 창의력을 개발시켜서 새로운 영역을 창조하려고 애쓰는 그런 부류. 그렇죠? 예. 그런가 하면은 이제 문화를 비난하는, 이게 이 문화가 이렇게 되겠어? 이 세상 문화 다 안 돼, 이거. 이 너무나 이 타락했어. 라든지, 아니면 우리 회사 분위기, 이거는 뭐, 어? 문화 현상에 대해서 부정하고 비판을 하고 있는, 팔짱 끼고 있는, 그런 유형들. 그 다음에 이제 문화를 소비하는, 문화를 즐기고 나누는 데만 힘쓰는, 그런 부류도 있는 거죠. 문화를 모방하는, 나타난 문화를 따르고 추종하고 베껴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도 나옵니다. 문화 교란, 이익과 향락을 우선시함으로써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기주의, 그래서 이 문화의 가치를 혼란시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가장 나은 그 유형은 이제 문화 창조. 그 다음은 이제 문화 모방. 좋은 문화는 모방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나는 이제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이렇게 한번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겠죠. 글로벌 시대의 이제 리더십은, 그래서 항상 이제 리더는 이것을 이제 장려해야 되는데, 변혁의 키다. 변혁.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예. 항상 이 시대를 통찰하면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개선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여러분 이 컴퓨터도 계속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조금만 그대로 있으면 그냥 뭡니까? 올드한 옛날 것이 되어버리고 말. 변혁. 그리고 이제 비전의 명확화, 실전 경험이 이제 중요하다. 실제로 해보는 것이 중요하죠. 공룡처럼 군림하려 하지 말고 개미처럼 연합하라. 공룡은 다 멸종했죠. 개미는 살아남아 있습니다. 덩치만 키우고 말이에요. 과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개미처럼 서로가 이렇게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면은, 연합하면은 파이가 커져서 그 파이를 결국 나눠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탄력성, 그렇죠. 융통성, 탄력성의 차이가 생존과 미래를 결정하고 번영의 차이를 가져온다. 탄력적으로 항상 운영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고차가 있으면 안 돼. 고차가 있으면은요. 그래서 찰스 다윈이 이제 얘기했죠. 이런 진화론에 입각해서 그 세상 만물을 관찰해 보니까 크고 강한 종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종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글로벌한 시대에서 리더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이런 그 통찰을 마음에 두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변혁적 사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사례를 보죠. 징기스칸, 몽골의 위인이죠. 몽골의. 타임즈지에서 천년의 그 인물이다. 이렇게 뽑혔던 징기스칸. 징기스칸은 8가지, 여기서는 6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만은, 이게 8가지가 유명하죠. 하나,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고향에서 쫓겨났다.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은, 그러나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집안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는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천신만고 끝에 부족장이 된 뒤에도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적진을 누비면서 먹을 것을 찾아다녔다. 그만큼 먹을 것이 없고 가난했다. 가난과 싸웠어. 가난과. 셋, 작은 나라에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탓하지 말라. 나는 그림자 말고는 친구가 없었고, 내가 세계를 정복하는데 동원한 몽골인은 고작 10만, 백성으로는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쳐서 200만도 되지 않았다.
지금 몽골의 인구가, 몽골은 우리나라의 거의 9배 정도 되죠. 땅 크기로는. 그러나 인구는 350만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도 350만. 그 당시에도 적었죠. 예. 그렇게 작은 나라 출신이라는 거예요, 저게는요. 예. 근데 배운 게 없고 힘이 약하다 탓하지 마라. 나는 내 이름을 쓸 줄도 몰랐고, 이제 여기 자기의 이제 신하들, 그 동생들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지혜로는 안다 자모카를 당할 수가 없었고, 힘으로는 내 동생 카사르한테도 안 되었다. 그러니까 징기스칸 그러면 엄청난 무력을 가진 항우 같은 어? 그런 사람이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 그 수호제 나오는 무성 같은 그런 예.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헤라클레스. 예. 그 대신 나는 항상 남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런 내 귀는 나를 현명하게 가르쳤다. 나는 힘이 없기에 평생 친구와 동지들을 많이 사귀었다. 그들은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나를 위해 끼니를 굶었다. 예. 친구와 동지들을 그렇게 자기의 형제처럼 만드는 그런 능력. 예. 다섯,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땡볕이 내리쬐는 더운 여름날 양털 속에 숨어 땀을 비오듯 흘린 적도 있다. 적에게 포위되어 빗발친 화살을 칼로 쳐내며 어떤 것은 미처 막지 못해 내 부하들이 대신 몸으로 맞으면서 탈출한 적도 있었다. 나는 사랑하는 아내가 적에게 납치되었을 때에도 아내가 적당이죠. 아내가 남의 자식을 낳았을 때도 막막해서 눈을 감지 않았다. 어, 현실을 정면으로 인식하고 그렇죠. 예? 어떤 방법을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변혁적 사고예요. 도피하지 않고 나는 죽기 전에 두려움으로 먼저 죽는 사람을 경멸했다. 나는 숨을 쉴 수 있는 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내 자신을 극복하고 나니 나는 칭기스칸이 되어 있었다. 그렇죠. 이게 보면은 다 이게 그 부정적이고 그렇잖아요. 어려운 그런 형편이잖아요. 예? 다 절망하고 시대에 빠질 수 없는. 그러나 이것을 그렇죠. 변혁적으로 그렇죠. 변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자신이 환경에 상황에 적응해 나갔다는 거죠. 그중에 이제 징기스칸의 관용으로 한 예로 이제 널리 회자되는 그 아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느 날 징기스칸은 그 적군과 그 전투하는 가운데 아내 이 메르테가 메르카트 부족에게 납치를 당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뭐 그때는 구하지 못했어 사실은요. 왜냐면은 본인도 지금 혈혈단신 그냥 거의 뭐 부하들 잃고 그냥 단신 목숨만 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뭐 나를 갈았죠. 칼을 갈았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다시 이제 이 메르카트족을 칩니다. 천신만고 끝에 구출하고 보니까 이미 아내가 이게 글쎄 이 적장의 아이를 임신하여 만삭이 된 상태였어요. 이 베르테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칭기스칸이 평생의 반려자였는데 이 칭기스칸이 마음을 빼앗겼던 첫사랑이기도 했어요. 그는 너무나 분하고 고통스러워서 아내도 용서할 마음을 갖지 못했어요. 처음에는요. 그러나 그가 정말 거진 진짜 그 뭡니까 쓸개를 씹어먹는 마음으로 계속 이게 어떻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예? 생각하고 또 생각. 결국은 어떤 결론에 도달합니까? 마침내 과거는 스스로를 오물가면은 감옥일 뿐이다. 아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그런 거야. 그리고 나를 따르는 많은 부하들이 지금 여기 있는데 예? 그래서 부하들도 아내를 뭐 버려라. 자식을 낳으면은 자식은 죽여야 된다. 적장의 자식이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서 괴로움이 컸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받아들였어요.
뿐만 아니라 아내가 낳은 자식을 자기의 자식으로 인정하고 키웠습니다. 상황은 가장 나빴어요. 처절하게. 그러나 이 상황에 끌려가지 않고 이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렇죠. 네. 이 상황을 변혁적 사고로 뒤집어 버리는 그런 그 어떤 용기, 새로운 관점, 이런 것이 이제 징기스칸의 큰 어떤 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징기스칸은 항복한 적들을 준용해서 자신의 편으로 그렇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변혁적 사고란 그래서 원인의 책임을 묻는 인과적 사고. 이게 누구 책임이야? 그렇죠. 이렇게 방법이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 이것을 묻는 전략적 사고를 뛰어넘어서 단숨에 상황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변화시켜버리는 창의적 사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변혁적 사고에 익숙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엘리베이터 피치라는 게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당신은 뭘 할 때 가장 좋은가? 나는 이걸 정말 좋아합니다. 예. 당신은 어떤 조직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나는 better world. 그렇지. 나는 뭐 이런 세상 만들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이것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예. 당신만이 할 수 있는 공헌. 당신이 미션을 실현하는 데는 누가 필요한가? 예. 그렇죠? 당신은 누군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명확하게, 그렇죠, 인식하고 또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준비, 리더란.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인사이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리더는 그런 변혁을 위해서 항상 자신을 갈고 닦아야 돼. 예. 그런데 이제 이 변혁적 사고에서 또 이제 부정적인 예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포드, 그렇죠. 예. 자동차의 이제 원조라고도 할 수 있는, 그렇죠, 미국 자동차. 예. 포드는 포드는 이제 이 포드 회장을 의미합니다. 예. 포드 회장은 이 T 모델이라고 하는 그 차종에 대해서 대단한 애착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계속 신종 모델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죠.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다른 회사는 막 변하고 새로운 모델을 내는데 과거의 모델에만 매달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뛰어난 디자이너였던 윌리엄 노슨이 모델 T는 이제 사양길에 접어들었다라고 생각해서 새로운 그런 모델을 만들고 이 포드 회장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 포드 회장은 그 새로운 모델을 보고서 격분했어요. 격분. 이렇게 좋은 우리의 베스트셀링 칸데 이게 이걸 놔두고서 뭐 새로운 모델을 그래가지고 눈앞에서 그걸 부셔버렸습니다. 이것을 본 이 디자이너 윌리엄 노스는 큰 충격을 받았어. 아, 이 회장은 그저 예스맨, 자기가 원하는 거 그것 이상 하기를 원치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회사를 그만두었고 제너럴 포드 모터사로 떠났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디자인을 창의적인 걸 많이 만들었죠. 이후에 포드는 자동차 시장에서 상당 기간 고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회사에서는 새로운 그런 신선한 그 스마트한 디자인들이 막 쏟아나오고 있었으니까요. 네렌코라고 하는 회사의 회장 윌리엄 슈잇은 그래서 말합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당신은 평생 동안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것은 지도자로서 숙명이야, 숙명.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느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평가하고 변화 자체를 위한 변화와 진정으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변화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항상 오픈되어 있어야 돼. 그리고 귀를 열어야 돼.
그리고 예, 그냥 살짝 그냥 변화하는 그 신용만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회사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변화냐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변혁적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조직을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혁적 사고 말씀드렸고 또 오프라인 강의에서 또 다시 한번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